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활짝 벼락의 거북이입니다. 월 수입 300만원. 5년 후 누구는 부자의 길을 걷고 누구는 여전히 돈 때문에 허덕입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22년차 현직 애널리스트가 돈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 딸에게 전하는 돈과 인생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딸아,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의 박소연 저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애널리스트로 일해오며 벼락부자가 된 사람부터 사업으로 성공한 자수성가형 부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자산관리형 부자 등 수많은 부자의 탄생을 지켜봤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증권업계에서 일하며 자연스럽게 시장이 좋든 나쁘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자는 21살 때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여의고 난 후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껴야 했는데요. 그때마다 자신이 너무 일찍 떠나 딸이 똑같은 아픔을 겪게 될까봐 두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미루지 말고 써둬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이 책에 담은 것이죠. 세상의 모든 딸뿐만 아니라 재테크를 잘하고 싶고 돈을 현명하게 다루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았어요. 그중 몇 가지를 오늘 함께 볼게요. 부불 3대. 부자가 3대를 넘기기가 힘들다는 말이야. 그래서 세계 역사를 통틀어 300년 이상 부를 유지한 가문은 매우 드물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도 200여 년밖에 부를 유지하지 못했어. 그런데 경주 최부잣집은 9대에 걸쳐 진사를 배출하고 12대 동안 연이어 만석을 모았어. 어떻게 그들은 300년 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최부잣집이 가훈처럼 여기며 자손 대대로 가르친 6가지 원칙이 있어. 첫째,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 다섯째, 시집 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하라.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 딸아, 너는 몇 번째 원칙이 가장 궁금하니? 나는 왜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고 했는지가 가장 궁금했었어. 알고 보니 조선시대에는 흉년이 들어 굶어 죽을 정도의 위기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이 궁여지색으로 논밭을 팔아 쌀을 사곤 했는데 쌀의 기에 논을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넘기는 사례가 많았다고 해. 쌀이 넉넉한 부자 입장에서는 흉년이야말로 논을 헐값에 사들여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이지. 하지만 최부잣집은 그것을 금했어. 논을 헐값에 팔아 넘기고 가슴에 피멍이 든 사람들의 원한이 자신들을 향하게 되면 결코 이로울 것이 없다고 판단했던 거야. 최부잣집은 더 나아가 흉년이 들면 저택이 위치한 경주 교동에서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곡식을 풀어 배고픈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어. 백리는 요즘으로 치자면 동쪽으로는 경주 동해안 일대까지, 서쪽으로는 영천까지, 남쪽으로는 울산까지, 북쪽으로는 포항까지를 의미한다. 그처럼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들까지 다 같이 잘 살아야 결국은 오래도록 가문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고 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였어. 조선시대에는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그에 대한 소작료를 지불하는 소작인들이 있었는데 당시 소작료는 수확량의 7, 8알 정도였다고 해.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최부잣집은 재산이 만석을 초과하게 되니 소장료를 낮춰야만 했어. 소작인의 입장에서는 소장료를 적게 내도 되니 앞다투어 최부잣집과 일하고 싶어 했어. 그리고 그들의 돈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게 되었지. 최부잣집이 잘 되어야 자신들도 더 잘 되는 상생의 경제가 실제로 구현된 거야. 이처럼 최부잣집이 300년 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상생의 철학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한 데 있단다. 주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만 만석 농사를 짓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한편 최부잣집은 시집온 며느리들에게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고 지내게 했어. 왜 그랬을까? 절약과 검소를 몸에 배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누구나 다 아는 말을 6가지 원칙 중 하나로 놓은 이유는 그만큼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지. 부자의 기본은 절약과 검소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운 셈이야. 그런데 왜 자손들에게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걸까? 왜 그것을 첫 번째 가르침으로 남긴 걸까? 그 이유를 살펴보다 나는 최부잣집의 해안에 진심으로 탐복하게 되었어. 그것은 내가 애널리스트로서 이제껏 부자 고객들을 만나며 느낀 것과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기도 해. 첫째, 부자들은 리스크는 리스크라고 생각한다. 몇몇 투자 관련 책을 읽어보면 리스크와 리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설명하지. 돈을 벌려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대 수익이 크면 그만큼 리스크는 크고 기대 수익이 적으면 리스크도 적다고 가르치지. 그런데 내가 만난 부자들은 리스크와 리턴이 비슷한 확률인 상황에서는 절대 투자하는 법이 없었어. 그들은 충분히 기다린 후 리스크는 거의 없고 리턴이 압도적으로 큰 비대칭적 상품에만 투자를 했단다. 최부잣집이 자손들에게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조선시대 진사라는 신분은 과거에 예비시험인 소과에 복시에 합격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딱히 벼슬이라기보다는 양반 신분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에 해당했어.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벼슬이 높아지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당쟁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집안이 몰락하는 것도 한순간이었지. 그래서 최부잣집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해서 명예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이고 그러다 잘못해서 멸문지화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너무 큰 리스크라고 판단했단다. 그래서 애초에 자손들에게 높은 벼슬에 도전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못 박았던 거야. 부자들이 리스크 관리에 얼마나 철두철미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지. 그리고 현실에서 부와 권력을 모두 거머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해야 한다. 최부잣집은 부를 지키기 위해 권력을 포기한 셈이기 때문이야. 둘째, 부자들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부자라 더 벌 필요가 없으니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해야. 가격이 10% 하락하면 원래 가격을 회복하기 위해 11%가 올라야 한다. 가격이 만약 50% 하락했다면 2배인 100%가 올라야 원래 가격이 되는 셈이지. 즉, 부자들은 잃는 것은 금방이지만 그것을 복구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손실을 보면
누구나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다 부자가 될 때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의 생각은 달라. 그들은 열심히 저축하고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날려서 자존감에 치명상을 입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 그래서 부자들은 기를 쓰고 어떻게든 돈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 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새로운 기회는 언제든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셋째, 부자들은 주변에 조건 없이 밥을 많이 산단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돈이 되는 정보는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누가 부탁을 해오면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노력해. 예를 들어 어느 제약회사에서 신약이 나왔는데 그 효능이 어떤지 알아보려면 의사나 간호사 친구에게 물어보는 게 제격일까. 그런데 평소에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불쑥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면 친구가 제대로 답해줄까? 아마도 친구는 필요할 때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이용한다고 못마땅해 할지 몰라. 그래서 부자들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밥을 많이 사고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나 정보를 받으면 반드시 성의 표시를 하려고 해. 경주 채부잣집도 마찬가지였어. 조선시대에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양반집이나 부잣집 사랑채에서 며칠씩 머물다 가는 일이 흔했어. 그런데 채부잣집에서는 유독 과객을 후하게 대접했다고 해. 그들의 한 해 소작 수입은 쌀 3,000석 정도인데 그중 3분의 1이나 되는 1,000석을 과객 접대에 썼고 그래서인지 과객이 많이 머무를 때는 그 수가 100명을 넘기기도 했어. 심지어 밤을 지내고 떠나는 과객에게는 과메기 한 손과 하루분의 양식 그리고 노자도 몇 푼 쥐어 보냈어. 그러면 과객들은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준 채부잣집의 고마움을 느끼고 자신이 전국 각지를 떠돌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아낌없이 털어놓곤 했지.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 여행이 어려웠던 당시 과객들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새로운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나누는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야. 덕분에 채부잣집은 굳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었지.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는 법. 만약 채부잣집이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지 않았다면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오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채부잣집은 곡식을 퍼줄 필요가 없어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오랫동안 부를 지키기는 어려웠겠지.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인색할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내가 본 부자들은 하나같이 돈을 허투루 쓰지는 않지만 주변에 밥을 잘 사고 잘 베풀었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사치를 하지 않는데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답하고 향후 어떤 관계로 발전할지 알 수 없지만 매 순간 만나는 사람에겐 최선을 다했다. 밥을 사고 작은 것이라도 받았으면 성의 표시를 하려는 행동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런 행동들이 하나하나가 모여 부의 크기를 결정한단다.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지.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너도 고맙다는 말만 하지 말고 밥이든 조그만 선물이든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밥 잘 사주는 언니 혹은 선배가 되려면 돈이 꽤 들 수 있지만 나는 네가 그것을 너무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밥을 사고 고마움을 표시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너의 평판을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 너를 도와줄 테니까 말이야. 그래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치거나 힘든 날에는 중국 한나라의 역사학자 사마천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1년을 살려거든 곡식을 심고 10년을 살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을 살려거든 덕을 베풀어라.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OTT 서비스가 대세다 보니 요금제 경쟁도 치열해졌어. 웨이브, 티빙,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 한 달 구독료가 10,000원이 채 안 되지만 사람들은 구독 버튼을 쉽게 누르지 않는단다. 그러다 어렵사리 마음을 먹고 구독을 할 경우 평소 같으면 절대 보지 않았을 드라마나 영화, 예능 프로그램도 둘러보지. 땀 흘려 번 월급에서 10,000원이나 쪼개 지불하는데 달랑 프로그램 한두 개만 보고 지나가면 왠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야. 그런데 딸아, 만약 네가 옷장 정리를 한다고 해보자. 겨울 옷들을 정리하고 봄 옷들을 꺼내다가 우연히 트렌치코트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발견한다면 너는 그 돈을 어떻게 할 것 같아? 아마도 공짜 돈이 생긴 것처럼 신이 나서 그 돈을 바로 쓸 확률이 높지 않을까? 왜 같은 10,000원인데도 OTT 구독료는 아까워서 가입을 망설이고 우연히 옷 속에서 발견한 10,000원은 찾자마자 금방 쓸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걸까?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의 돈은 같은 크기의 효용으로 인식한다고 가르쳐.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같은 금액이라도 열심히 일해서 번 돈과 우연히 얻은 돈의 가치를 동일하게 여기지 않는단다. 이런 심리적 작용을 심적 회계라고 해. 행동 경제학의 대가인 리처드 탈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기업의 회계 장부처럼 마음속에 회계 장부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회계 장부는 똑같은 액수라도 돈의 입수 경로 혹은 소비 계획에 따라 가치를 다르게 매긴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서 돈마다 꼬리표를 붙여놓고 똑같은 10,000원인데도 값어치를 다르게 매긴다는 거야. 그래서 급여로 받은 돈은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하며 아껴 쓰는 반면 복권 당첨금, 세금 환급금, 특별 보너스, 생일 선물로 받은 돈, 쿠폰 등 생각지 못한 데서 들어온 돈은 기타 계정으로 분류하고 쉽게 써버리는 경향을 보이는 거지. 만약 네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50만원 받았다고 해보자.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충분히 고려한 뒤에 쓰겠지. 환급금은 1년 동안 네가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 뿐이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 통장에 50만원이 추가로 들어왔으니 마치 공돈이 생긴 것처럼 갑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을 하나 해야겠다며 계획에 없던 비싼 가방이나 신발을 사고는 뿌듯해한다. 즉흥적으로 호캉스를 떠나거나 평소 같으면 절대 안 갔을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외식을 하는 사람도 많지. 연말에 받은 보너스도 마찬가지야. 이처럼 심적 회계는 일상에서 종종 우리를 골탕 먹인단다. 합리적인 소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지. 하지만 마음속 회계 장부이기 때문에 역으로 잘만 이용하면 투자와 지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 나갈 수 있어. 심적 회계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선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첫째, 보너스나 세금 환급금을 받으면 당장 쓰지 말고 일단 그냥 둘 것. 너의 마음속 회계장부는 아무리 네가 안 된다고 해도 너의 말을 듣기는커녕 자꾸만 보너스나 세금 환급금을
공돈으로 취급하며 너를 부추겨 충동적인 소비를 하게 만들 거야. 네가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테크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망설이기 전략이야. 그 돈을 당장 쓰지 않고 최소 한 달 이상 그냥 두는 거야. 한 달만 쓰지 않고 두어도 그 돈은 우연히 얻기에 함부로 써도 되는 돈에서 너의 소중한 재산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즉, 결코 쉽게 지출할 수 없는 돈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 보너스나 연말정산 환급금을 충동적으로 쏘고 나서 허탈해하거나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너도 망설이기 전략을 써봤으면 좋겠어. 계획이 없는 지출은 낭비와 후회로 이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이야. 둘째, 월급에 꼬리표를 붙여볼 것. 돈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든 일단 통장에 찍힌 돈에 묶어두는 장치를 마련해두면 쓸데없이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게 돼. 월급에 꼬리표를 붙여서, 즉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해서 목적별로 관리하는 거야. 이는 심적회계를 역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무엇보다 쓸데없는 지출을 막을 수 있어. 인생을 살다 보니 사람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을 때 훼손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돈도 마찬가지란다. 돈도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을 때에만 지켜지는 속성이 있어. 그러니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동을 시켜 놓으면 좋겠어. 이를테면 월급을 받으면 월세와 관리비, 통신비 등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돈만 통장에 남겨두고 매월 50만 원은 목돈 마련을 위한 정기예금으로, 매월 10만 원은 청약저축으로, 매월 30만 원은 연금저축펀드로, 매월 100만 원은 용돈과 생활비로 쪼개는 거야. 이렇게 월급을 목적별로 분리하고 통장에 라벨을 붙이는 시스템을 만들면 지출로만 가있던 너의 초점이 축적으로도 분산이 되면서 소비자만의 감각이 아닌 투자자의 감각도 키울 수 있게 된단다. 만약 네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났다고 해보자. 그럼 무조건 재투자에 나서기보다 수익금 중 일부를 인출해서 따로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아. 벌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안이해지는 것이 사람 마음이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새로 꼬리표를 붙여보자는 거지. 지출을 할 때도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과소비 통제가 가능해져. 6개월 후 차를 살 거니까 당분간은 택시를 타지 말자라든가, 지난달 생활비가 많이 나갔으니 이번 달은 외식을 줄이자처럼 좀 더 의식적으로 지출에도 꼬리표를 붙여보는 거야. 이것은 너의 소중한 월급이 귀하게 쓰일 수 있게 만드는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어. 셋째, 돈을 인출할 때는 10,000원짜리 말고 50,000원짜리 지폐를 뽑을 것. 심적 회계는 돈의 단위에도 똑같이 적용된단다. ATM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10,000원권 5장보다 50,000원권 1장을 뽑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 같은 50,000원이라도 50,000원짜리 1장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해서 소비를 절제하게 되기 때문이야. 같은 금액의 화폐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 보이는 현상, 이를 디노미네이션 효과라고 해. 작은 단위의 돈은 쉽게 쓰지만 큰 단위의 돈이 생기면 그걸 깨는 것이 아까워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지출하게 되는 거야. 이처럼 큰 단위의 돈에 신중해지는 디노미네이션 효과는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도 적용이 가능하단다. 용도별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1,000만 원 통장처럼 부수기 힘든 금액을 정해서 통장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막연히 돈을 모으는 것과는 달리
1,000만 원짜리 통장을 깨는 게 아까워 저축을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돼. 마지막으로 너의 마음속 회계장부는 돈의 입수 경로에 따라 돈을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네가 할 일은 돈의 입수 경로가 어떻든 그에 상관없이 돈을 현명하게 쓸 방법을 찾는 거야. 네가 단돈 10,000원이라도 그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돈을 쉽게 보느냐, 어렵게 보느냐가 너의 손에 쥐어진 돈의 액수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세계적인 경영 구루로 꼽히는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는 난문 쾌답에서 인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3가지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3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이 3가지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라고 새로운 결심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도 했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낯선 자극을 받고 이를 체화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 그런데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매일 똑같은 사람과 밥을 먹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오마에 게니치는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란다. 지금 학교나 회사를 성실하게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 회사에 가고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하다가 퇴근에 저녁을 먹고 잠드는 산만을 계속 반복한다면 좁은 사고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새로운 자극이 없다 보니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지. 그럴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네가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의도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본다든지 하루 24시간을 이전과는 다르게 활용하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취미를 시도해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동네에 방을 얻어 이사를 가보는 것도 좋아. 나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친구 한 명 있었어. 그녀도 애널리스트였는데 언젠가부터 매일같이 붙어 다니며 가족보다 더 오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지. 우리는 매일 새벽부터 출근을 해서는 모닝 미팅 끝나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회사 욕도 하고 같이 야근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아 나보다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편이었지만 늘 일찍 집에 가서 혼자 영화를 보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었어. 사실상 매일 집과 회사를 오고 가는 삶은 나나 그녀나 별반 다를 게 없었지. 그런데 친구는 어느 날 애널리스트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에 가게 되었어. 같이 와인을 마시면서 증권업계에 돌아가는 얘기도 나누고 회사별 상황도 파악할 겸 자주 모이게 되었다고 해. 그러다 일반 제조 기업으로 이직한 애널리스트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 둘은 마음이 통했는지 속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워졌고 그 친구도 추천을 받아 일반 기업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어. 친구는 나에게 일은 재미있지만 업무량이 너무 과도해서 힘들다며 이제는 좀 삶의 여유를 찾고 싶다고 했지. 연봉도 낮춰서 갈 만큼 그동안 스트레스가 심했겠구나 싶었는데 얼마 전 그 친구에게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 그 사이 자산이 100억이 넘는 부자가 되었다는 거야.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직한 회사가 연봉은 높지 않았지만 대신 스톡옵션과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나눠줬는데
최근 상장을 하면서 크게 차익이 났다는 거야. 친구는 오마에 게니치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시간을 달리 씀으로써 인생이 달라졌어. 집에 가서 영화를 보는 대신 그 시간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데 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매일 집과 회사만 반복하는 삶에 의문을 품게 되었어. 회사를 옮겨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용기를 내게 되었지. 그 결과 그녀는 부자가 된 거야. 물론 이직한 회사가 스톡옵션과 자사주를 나눠주지 않았다면 친구는 결코 100억대 자산가가 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그것 또한 그녀가 회사를 옮겼기 때문에 얻어낸 기회였지. 사는 곳을 바꾸면서 부자가 된 사례도 많단다. 내 주변만 해도 공원이 있고 마트도 있고 직장과 학교가 가까이에 있는 곳에 살고 싶어서 이사를 했다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많이 올라 돈을 번 친구들도 꽤 있어. 그러고 보면 기회는 우리의 주변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어제와 별반 다름없는 오늘을 보내다 보니 그 기회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하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야.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사람과 밥 한 끼를 먹어보고 한 달에 한 번쯤은 낯선 동네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쯤은 평일에 휴가를 내어 아예 다른 일에 도전해보는 거야.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그런 시도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지 말고 일단 해봐. 새로운 시도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 적어도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데서 벗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네 삶이 한층 재미있어질 거야. 모르는 세상을 알게 되는 기쁨도 맛보게 될 거야.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라고 말했지.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쓰는 시간을 바꾸거나 사는 장소를 바꾸거나 만나는 사람을 바꾸어 보렴. 그러면 그동안 가까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부의 기회들이 천천히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야. 꼭 한번 해보길 바래. 오늘은 박소연 저자의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와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금융 문맹으로선 살아남기 힘든 시대잖아요. 하지만 재테크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경제, 주식,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하지만 어떻게 시작하고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한데요. 이럴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에요. 어떤 심리로 돈 관리를 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 공부해야 하는지를 제가 오늘 소개한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면서 이해가 쉽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딸에게 해주는 조언이니 얼마나 더 애정이 담겨 있겠어요. 그 마음이 글로 전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한편으론 자극도 되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알려주는 느낌으로 경제, 투자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니 경제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현명하게 불을 쌓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보시고 자녀들에게도 선물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돈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